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서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편과 저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겪게 되는 외로움을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 결혼하고 나서 더 이상 해외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은 3년 동안 더 체류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었죠. 3년 이후로는 남편도 더 이상 해외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분명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었죠. 그리고 저 혼자 한국에서 지내는 생활은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신혼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건 저를 너무 지치게 만들었었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제 삶이 너무 외롭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신혼집을 놔두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혹시 몰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신혼집에 들어와 청소도 하고 집안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친정집이 아닌 신혼집으로 향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바닥에는 술병들이 굴러다닐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연락 한 통 없이 언제부터 오셨던 거죠? 어머님은 술을 안 드셨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내 아들 집에 잠시 놀러 온 것뿐인데 굳이 설명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니?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우리도 슬슬 일어날까 생각 중이다. 너희가 결혼하고 제대로 된 신혼생활도 없이 떨어져 살아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는데 설마 이 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도대체 며칠 만에 집에 온 거야? 웬만하면 창문은 조금씩 열어놔야 군내가 안 나지. 아까 현관문 열자마자 집안에 탁한 공기가 얼마나 불쾌했는지 알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오히려 우울해서 당분간 저희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설명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허락 없이 침입하신 건 명백히 주거 침입에 해당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테니 저희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어머, 새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간다고요? 우리 오빠 집에 왔는데 저희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주거 침입했으니 저희 엄마랑 우리 동생들 전부 다 콩밥 먹이시게요? 저 솔직히 조용히 가려 했는데 새언니가 저희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한 식구가 된 마당에 저희를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쫓아내려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첫째 신우가 한마디 하는 순간 밑에 아래 신우들도 똑같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더니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꺼내서 바닥에 깔곤 그 자리에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시모는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몸이 좋지 않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 방문을 닫으셨어요.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상황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리 깔고 누워버린 신우들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우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해 일단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술병들과 음식들을 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신우는 술에 취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버렸고, 시모도 아무 말 없이 잠이 들어 버렸네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집안을 대충 정리한 뒤에 한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친정집으로 가려는데 둘째 신우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새언니, 지금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설마 지금 친정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희 이대로 놔두고 갈 건 아니죠? 저 오늘 야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데 저도 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잖아요. 어머님이랑 집에 있겠다면서요. 그럼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대충 씻고 같이 누워서 자면 되는 거지. 뭐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한 식구 아닌가? 그리고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 술 엄청 많이 마신 거 아시면서 그냥 가시려 했던 건 아니시죠? 그래도 저희 엄마 아침은 차려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찾아온 만큼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니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해서 아침상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왕 아침상 차려주시는 거 저희 해장할 수 있는 것도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아침상까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 난장판으로 만든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가겠다는 건가요? 이제야 본 성격이 나오시네. 저희 엄마가 안방에서 누워있는 것도 짜증이 나고 저희도 거실이랑 작은 방 차지해서 쉴 공간이 없으니 친정에 가서 자려는데 아침상까지 봐달라고 해서 화가 엄청 올라오셨어요? 그렇다고 안방에 저희 엄마 있는데 말을 꼭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더 하겠어요. 쉬다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신우들이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현관문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돼서야 친정집에 도착해 몇 시간 눈을 붙일 수 있었네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컨디션 조절도 되지 않아 아침부터 온몸은 천근만근이었고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다행히도 그날은 야근이 없어서 친정집이 아닌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온갖 쓰레기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여기저기 방 구석구석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걸 보니 전날에 제가 그냥 친정집으로 돌아갔던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화가 정말 많이 끌어올랐지만 꾹 참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뒤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고발하고 싶었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일로 남편까지 지장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정리하고 겨우 제 시간을 가지려 잠시 소파에 앉았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워낙 늦은 저녁 시간이라 인터폰으로 밖의 상황을 살펴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5 신우들과 시모가 저희 집 앞에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바꿔놨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자 제가 집에 들어온 걸 알고 있는지 빨리 문을 열라고 첫째 신우가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을 쉬지 않고 걷어찼지만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집 정리도 이제 막 끝이 났는데 또다시 신우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하필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지 않고 벨소리로 해놔서 막내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방 안에는 핸드폰 벨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집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걸 시댁 식구들에게 알린 셈이었죠. 첫째 신우는 집안에 제가 있다는 걸 더 확신하게 되자 더욱더 난리를 치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개념 없이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고 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저를 밀치며 거실에 자리를 잡은 뒤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는 듯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죠? 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이런다고 저희가 못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전날에도 분명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을 텐데요. 저희가 남이에요? 엄마, 지금 새언니가 저희 보고 남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그걸로 끝난 거니?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겠지. 그럼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가요? 조금의 배려도 없이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현관문 안 열어준다고 있는 힘껏 현관문을 걷어차는 행동들이 가족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막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대우를 받으시려면 그만한 행동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니? 불임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결혼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 맞다. 새언니 불임이었지. 예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면서?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를 이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저녁상부터 내오도록 해라. 시모의 한마디에 잠시 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지 서러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20살의 나이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심각한 자궁 손상으로 적출을 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말았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 때문에 저에 대한 증오가 상당했었네요. 그래도 제가 잘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를 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오기 전에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저는 시댁 식구들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 위해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시하면서 집안을 또다시 난장판으로 만들며 배고프다고 서둘러 저녁상을 차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당장 전화를 끊으라며 당황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곧바로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들릴 수 있도록 스피커로 전환을 시킨 뒤에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말 한마디면 곧바로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경직된 몸으로 제 입만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신우들과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을 남편에게 전부 이르는 순간 집안은 난장판이 될 거라는 걸 다들 잘 알고 있었죠. 저는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면서 신우들과 시모에게 손짓으로 당장 밖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꼬리를 내린 채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인터폰을 보니 현관문 앞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엿들으며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길래 한참 동안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차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남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몸싸움하면서 밖으로 내쫓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뒤에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시모에게 바로 이어서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도 참고 있던 감정을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내 아들 이용해 먹으면 그땐 나도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저는 그이랑 결혼했을 때 어머님 집안의 딸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시면 좋아질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머님 가족들과 인연 끊을 거예요. 차라리 그이 올 때까지 얼굴 안 보면서 지내는 게 서로한테 상처를 덜 줄 것 같네요.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 그때까지 저희 연락하지 말고 지내면 좋겠어요. 시모는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다는 말에 화가 많이 나신 듯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에서만 지내며 시댁 식구들과 연락 한 통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저와 시댁 식구들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껄끄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귀국하면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시댁 식구들과 한번 틀어지게 되면 관계 회복은 어려울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모든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그때는 제가 받았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첫째 신우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첫째 신우가 문자 한 통을 보내왔고, 문자를 확인한 순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들려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병원에 입원 중이시라며 병문안을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도 입원을 하셨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야만 했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시모와 시누이들의 시선을 한 번에 받고 있었네요. 그동안 연락 한 통 받지 않더니만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걸 보면 어떤 상태인지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병원에서 엄마 콩팥에 문제가 생겼대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 투석을 받으면서 이식자를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자 등록 작성하면서 물어보니까 평균 7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가족이면 바로 이식이 가능하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내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뭐하러 온 거야? 내 숨이 언제 끊어지나 구경하러 왔니?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거라.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어머님이랑 아가씨들이 그동안 저를 함부로 대하셨지.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님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린 적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내실 거예요? 이런다고 좋아질 것 하나 없어요. 그이가 이제 돌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하면 나중에 좋은 소리 듣겠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겠다고 난리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애도 못 가지는 하자 있는 몸뚱이가 뭐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면서 시애미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이제 내 앞에서 썩 사라지거라. 새언니가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차피 애도 못 가지는데 콩팥 하나 정도는 떼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야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당연히 이식 수술이 꺼려진다 하지만 새언니는 이미 우리 오빠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한 가족이 된 건데 당연히 이식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가 자식한테 기증받고 싶겠어요? 그래도 새언니 콩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야 마음 같아서는 엄마한테 바로 기증해 드리고 싶지만 아직 우리 5달 결혼도 못했는데 몸에 문제가 생겨서 결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네.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세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애미를 위해서 콩팥 하나 떼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준다면 앞으로 내가 너를 딸로 생각하며 옆에 끼고 살도록 하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어머님한테 콩팥 하나 기증하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저희 부모님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제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네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품어 세상 밖으로 나온 귀한 자식입니다. 어머님 딸들이 5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콩팥 받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 아가씨들 전부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몇 분은 결혼 못할 것 같은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 콩팥은 아무렇지 않게 받으려 하면서 자기 딸들의 콩팥은 받고 싶지 않아 하는 시모와 신우들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투석받으면서 지내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한 소리 한 후에 멀쩡한 것 같아서 그만 가보겠다며 병실에서 나가려는 순간 첫째 신우가 이런 저의 행동에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으며 패대기를 치고 말았네요. 그렇게 되자 신우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짓밟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저는 몸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신우는 제 얼굴에다 침을 뱉어대며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신우들 또한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려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일단 피하는 게 더는 다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병원에서 빠져나왔고 너덜거린 상태로 신혼집에 들어가 결국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기 시작하자 침착하게 듣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더 이상 시댁과 엮이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신우들에게 짓밟히면서 상처가 나버린 몸 여기저기를 전부 증거물로 남겨두었고 그날 이후 시댁과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막내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막내 신우가 저에게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지금 시댁에 와서 난리를 치고 있다며 서둘러 말려달라고 충격적인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끔찍했었네요. 다섯 신우들은 전부 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어요. 너희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 없는 동안 이 사람 잘 챙겨주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거 뭐야? 술 먹고 난리친 음성 녹음에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현관 비밀번호 바꾸니까 문을 열라고 난리를 쳐?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낸 음성이랑 영상들 속에 담겨있던 너희들 모습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어머니 콩팥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 사람한테 장기 이식해달라고 했었다며? 싫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짓밟고 얼굴에 침까지 뱉어?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 대접을 받길 원하는 거야? 나는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고 용서하지 않을 줄 알아. 이제 그만해라. 내가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면서 지금 엄마 앞에서 난리를 치고 싶은 거야? 엄마 투석받은 상태인 거 몰라? 엄마가 제일 나쁜 거 알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꼭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셨어야 했어요? 아기 가질 수 없는 몸이 뭐 어때서요? 저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어머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내가 오늘 회사 퇴사하고 여기까지 날라온 건 이 시간 이후로 두 번 다시 어머니와 너희들 얼굴을 안 보고 살려고 온 거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났다간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오빠, 우리가 정말 잘못됐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새언니가 우리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그래.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을 시켜야 하는데? 너희들처럼 똑같은 사람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걸로 끝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남편은 제가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들과 병원에서 당했던 일들로 법적인 처벌을 내리겠다며 전부 다 구속시킨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자 신우들은 남편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머리를 자를 건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결정권을 주었고 결국 신우들은 머리카락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신우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몇 번이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남편의 손을 잡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5 신우들의 머리를 전부 다 남자처럼 짧게 잘라버렸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들 때문에 상처받은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서둘러 이사 계획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해외 근무를 마쳐야 했던 남편이 중간에 퇴사를 결정한 건 시댁 식구들의 인간 이하의 행동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서 아까운 인재라며 국내로 다시 발령을 해줬고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던 도중 시모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식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서둘러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신우들은 전부 다 이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몇 번이나 문자가 왔지만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시댁 집안의 식구가 아니라면서 저한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피가 끓어오른다고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가족이 내린 결정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인연을 끊었다곤 하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에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한 남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올리기까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네요. 제 사연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연을 올린다는 것은 제 허물을 드러내는 일 같아서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제 사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질타이던 격려던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사연을 올려보려 합니다. 저는 한평생 교직에 몸을 담고 살아왔네요.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 하나가 있죠. 가족들이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한 사연이었네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용기를 내어 사연을 올리기로 결심한 건 혹시라도 저와 같은 실수로 누군가가 평생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올립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여쁜 딸아이가 한 명 있어요. 고등학교 때 엄마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지금껏 저와 함께 살아왔죠. 제 딸은 30대 초반인데 올해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저에게 자랑이라면 하나뿐인 가족이자 제 딸이라 할 정도로 딸은 제 삶의 전부였죠.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딸 바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아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예비 사위를 데리고 온 날이 떠오릅니다. 좋게 봐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날이 선 채로 예비 사위를 대면했었는지 애지중지 서럽게 키워온 딸이어서 더 그랬나 봅니다. 딸이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하기까지 제 반대는 엄청났네요. 저는 절대로 예비 사위 같은 집안에 제 딸을 줄 수 없다며 쳐다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말하기 일쑤였죠. 저는 명색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약대 교수였지만 사돈집은 시장에서 약재상을 하는 집안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반대를 했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가진 사위가 딸아이와 만나도 아까울 정도인데 하필이면 시장에서 약재 파는 집안이라니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네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딸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딸 아이가 17살 되던 해에 저와 아내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겸임교수로 있었는데 이제 막 교수라는 명함을 내밀 정도였었죠.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활동에만 매진하던 때였네요. 학회며 연수가 잡히는 날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학회로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었는데 아내는 다른 남자를 저희 집에 데려왔었고 하필 그날 딸은 몸살이 나서 약을 먹고 집에서 쉬고 있었던 거였죠. 날이 저물어서야 잠에서 깬 딸은 안방에서 엄마와 다른 남자가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더군요. 기절한 딸을 발견한 아내는 곧장 병원으로 갔는데 학회 도중에 아내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후 딸은 실어증과 함께 엄마의 곁에 있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이유도 모른 채 딸이 엄마를 극도로 싫어해서 사춘기인가 보다 싶었네요. 제 아내는 학업 문제로 딸아이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 문제로 저와 아내는 의견이 많이 달랐기에 잦은 다툼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서울대를 외쳤지만 저는 딸아이가 원하는 걸 하길 바랬거든요. 딸은 그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고 이유 없이 엄마를 싫어할 딸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딸이 말 못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역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 하더군요. 저는 그게 연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국 저와 아내는 딸 문제로 다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자경이한테 뭐라고 압박을 줬길래 제가 말을 못해? 나 없는 동안 공부하라고 스트레스 준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주면 얼마나 줬다고 그래? 이제 고등학생이야. 공부하라고 하는 소리가 스트레스면 대한민국 고등학생 다 자경이처럼 힘들어해? 제가 멘탈이 약한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애초에 당신 닮아서 애가 저 모양 아니야. 내가 그랬지?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당신이 외동이라고 오냐오냐 하니까 자경이가 저렇게 약한 거라고. 고작 17살이야. 당신 자경이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있어? 머리 한 번을 진심으로 쓰다듬어 준 적 있느냐 말이야. 항상 윽박 지르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자경이만 보면 지적질만 하는데 애가 견뎌낼 힘이 있겠냐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저렇게 된 거잖아. 당신 딸 불쌍하지도 않아? 제발 따뜻하게 감싸줄 수는 없는 거야? 충분히 엄마 노릇하고 있잖아. 당신 눈에만 성에 안 차 보이는 거야. 애초에 우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모를 줄 알지? 당신 마음은 20년 전 그대로야. 난 빈 껍데기만 가지고 20년을 살아왔다고.
자경이 나오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내 탓하지 마.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니까. 아내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된 게 모두 제 탓이라며 자리를 떠났네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 딸의 병원 검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항상 아내가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기 때문에 두 여자를 깜짝 놀래켜줄 계획으로 몰래 병원을 갔었네요. 재활치료실 앞에서 앉아있는 두 여자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나타나려 했는데 아내가 그 순간 마주오는 처음 보는 남자를 반갑게 인사하며 앉는 모습을 보고 말았죠. 딸은 자주 봐온 장면인 듯 아내를 힐끔 보고서는 고개를 돌리더군요. 이 상황에 저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고 말았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친척분이 있었나, 친한 동창인가, 최악의 상황만 빼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했지만 답은 하나였네요.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서 저는 혼자 덩그러니 있는 제 딸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갔습니다. 다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저를 본 아내는 꽤 당황하더군요. 저를 보자 끼고 있던 팔짱을 풀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당신 학교에 있어야 하잖아. 어떻게 온 거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이 사람 그냥 아는 친구야. 여기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나 보러 온 거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랬어. 정말이야. 자경아, 아빠한테로 와. 이제 와서 좀 솔직해지자. 그동안 당신 정말 대단했구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자경이한테 아무렇지 않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나 없는 동안 이 남자랑 붙어먹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도 너무 충격적인데 자경이한테는 얼마나 더 충격이겠냐고. 그러니까 얘가 말을 잃은 거잖아. 차라리 딸 앞에서 들키지나 말지. 엄마로서 당신은 정말 최악이다. 우리 이혼해. 그 후 저희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내는 함께한 세월들이 있지 않냐며 잠깐의 실수였다고 용서해 달라더군요. 그런데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딸일 텐데 아내는 끝까지 딸에게는 용서를 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 20년 전에 고향을 등지고 도망쳐 나온 일에 대한 벌을 이제 받는 건가 싶더군요. 보란 듯이 잘 살 거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떠나왔는데 결말은 참담했네요. 아내는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며 끝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위해 법정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딸의 양육권은 저에게 왔고 아내의 외도가 딸아이에게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죠. 아내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일도 줄이며 딸아이에게 전념했네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말을 하게 되었고 엄마와의 기억들을 묻어둔 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나아졌어요. 저와 딸은 서로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저는 딸이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를 하기보다 딸을 항상 지지해주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자식 문제는 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결혼 문제로 딸이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녀 사이에는 약간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예비 사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저는 딸에게 모진 말들을 내뱉고 말았고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딸과 제 사이는 서먹하게 되어버렸어요. 결혼 문제만큼은 저 역시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딸도 쉽게 양보할 마음이 없었더군요.
아빠, 인사해. 내가 말한 태수 씨야. 나랑 만난 지는 3년 정도 됐고, 지금 건설회사 다니는데 성실하고 날 많이 아껴줘. 아빠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이미 태수 씨네 집에는 인사드렸어. 얼마나 날 예뻐하시는지 몰라. 아버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자경이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자경이가 아버님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 자경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잘 살 테니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못하겠네. 나는 자네한테 내 귀한 딸 줄 수 없어. 자경아, 아빠가 후배 교수들 소개해 줄게. 아니면 선봐주는 회사 있잖니?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거기에 있는 검증된 사람들을 만나면 됐는데 꼭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야겠어? 네가 데려온 사람을 뭘 믿고 보라는 거야? 아빠도 웬만하면 이 결혼 허락해주고 싶은데 결혼은 서로 맞는 사람끼리 하는 거다. 아빠, 진짜 왜 그래?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고. 아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내 뜻대로 다 해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반대할 수 있어? 태수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빠가 오늘 처음 봐서 그런 거지. 앞으로 자주 태수 씨랑 만나보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항상 나 먼저 위해주는 사람 만나라며. 그게 태수 씨야. 사람을 겪어봐야 하니? 아무리 자네가 좋은 사람이면 뭐하나? 내가 솔직히 말하겠네. 난 자네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 자경이 너 결혼은 꿈이 아니다. 엄마랑 아빠처럼 되고 싶어? 집안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급이 어느 정도 같아야 말이지. 내가 듣기로는 자네 집안이 시장에서 약재상을 한다고 하던데 난 그런 집안에 절대 우리 딸 줄 수 없네.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는 좀 다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이 다른 집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우리는 뭐 볼 거 있어? 태수 씨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이참에 다 말할게. 우리 엄마 바람나서 이혼한 거야. 그것도 내 앞에서. 저는 딸의 말을 단번에 잘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집안은 제가 약대 교수인 것 말고는 잘난 구석이 하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비사위 집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니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그 순간 제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기 싫다며 집에서 나가라 했네요. 혼자만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솔직히 이곳에서 제 속마음을 말하는 거지만 예비사위는 흠잡을 데 없이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딸에게 많은 의지를 하며 살아왔나 보더라고요. 막상 딸이 결혼할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니 다 컸구나, 대견스럽다가도 아직도 내 눈에는 아이 같은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나 싶었어요.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저 혼자 남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살면서 나이만 찼지 점점 나약해지는 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이렇게 꼬장꼬장 늙어가는 건가 싶더군요. 멋지게 나이를 먹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결혼 문제로 딸과 서먹서먹해지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제 마음 또한 무거웠는데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받아보니 예비 사위더군요. 아버님, 저 아버님 학교에 와 있는데요. 혹시 점심 드셨을까요? 저랑 맛있는 점심 하시죠. 자경이랑 같이 왔나? 혼자서 무슨 일로 우리 학교에 온 거야?
내가 왜 자네랑 밥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돌아가게. 요즘 내가 바빠서 시간 내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렇게 남자가 성급해서 어디다 써?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께 여쭤보고 학교에 찾아왔어야 했는데 저는 아버님 얼굴 뵐 생각에 좋아서 그만 제 생각만 한 것 같네요. 그래도 아버님 차 한잔할 시간도 없겠습니까? 사위는 꽤 끈질긴 면이 있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성의가 있어서 차나 한잔할까 싶어 나갔어요. 사위는 한여름에 멀끔하게 정장을 입고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혀진 땀방울부터 보이더군요. 얼마나 오래도록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미련스럽기까지 했네요. 대학가에 잠시 들릴 수 있는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약속 장소를 잡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도 될 일인데도 떼학볕에서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더군요. 예비 사위는 저를 보자 90도로 인사를 하며 큰 소리로 장인어른 하며 반겨주었어요. 지나가는 학생들과 아는 교수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부럽다는 말을 건네며 지나가더군요. 예비 사위를 보니 티 없이 맑고 긍정적인 면이 좋았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예비 사위는 저와 딸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애써주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장인어른, 자경이와 결혼해도 저희 따로 살림 안 차릴 겁니다.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저희 부모님은 비록 시장에서 약재 장사를 하시지만 두 분 다 자기 삶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지내고 계세요.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을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자경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경이를 아껴주시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 도움 없이 노년을 두 분이서 보내실 거라면서 저보고 혼자 계신 자경이 아버님을 챙기는 게 어떠냐고 먼저 이야기해 주신 분도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말로써 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만 절대 아버님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혼자 사는 저를 먼저 챙기라는 제안을 한 분들이 예비 사돈댁이었다는 말을 듣자 대수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적어도 속 좁은 저보다 훨씬 괜찮으신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예비 사위와 대화를 할수록 인성이 바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터득한 것들이 있는데 몇 마디를 나누면 그 사람의 인성이나 됨됨이가 눈에 보인다는 거였죠. 예비 사위는 바른 부모님 밑에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자란 티가 났습니다. 저는 예비 사위와 헤어진 후 딸에게 사돈 되시는 분들을 한번 뵙고 싶다며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은 무척 기뻐하더군요. 주말을 맞아 딸과 예비 사위와 함께 사돈댁이 일하는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두 분 다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하루 일을 빼는 게 힘든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선뜻 제가 시장에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 본 사돈과 인사를 한 후 딸려있는 작은 집안으로 저를 안내하는 사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풍채가 좋은 사돈은 누가 봐도 인자해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안사돈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한 순간 안사돈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자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굳어서 꼼짝할 수가 없더군요. 이상함을 느낀 딸은 저에게 왜 그러냐며 물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사돈 역시 저를 보자 손을 떨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차게 닫더군요. 아빠,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님과 아시는 사이예요? 어떻게 여기서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냐? 정말 태순이 어머님 되시는 거야? 자경아, 어쩌면 좋으냐?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사돈댁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제 손에 붙들려 나왔어요. 딸에게 안사돈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할 순간이 지금 같았어요. 평생 제 과거는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딸에게 지울 수만 있으면 지우고 싶은 과거를 밝혀야 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믿을 수 없다며 저를 밀치며 예비 사위에게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렸어요. 자경아, 우리는 그 집하고 가족이 될 수 없어. 아빠가 안사돈 되시는 분,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40년 전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어. 안사돈이 너희 결혼을 허락해 준다면 모를까? 나는 이 결혼 시킬 수 없다. 내가 그 사람을 볼 면목이 없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너희들 결혼을 시킬 수 있겠니? 분명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도대체 어머님과 무슨 사이였길래 자꾸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나랑 태수 씨가 결혼을 왜 못하는데? 내 말 잘 들어라. 안사돈인 사람이 아빠랑 결혼하려던 사람이었어. 아빠랑 같은 고향에서 한 동네에 살며 집안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였지. 그리고 아빠가 망약대에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안사돈 되시는 분이랑 결혼을 약속했었어.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대장암에 걸렸다더구나. 그걸 알고 어느 남자가 결혼을 선뜻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아빠가 결혼까지 약속한 안사돈을 버리고 네 엄마와 한밤중에 고향을 떠나온 거야. 평생 죄책감 가지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곳에서 만날 줄이야.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리고 네 엄마 말로는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길래 그런 줄로만 알아왔지. 그런데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다니. 40년 전 얼굴 그대로더구나. 우리 엄마랑 도망쳐 왔다고?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사신 건데? 아무 말도 않고 아픈 사람을 버리고 떠난 게 최선이었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아빠는 고상하고 엄마는 우아하게 잘 살아오셨네? 그렇게 어머니한테 상처 주고 떠난 게 결국 이혼이었던 거였어? 정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내 아빠라니 믿을 수 없다. 어머님이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 지금은 완치되셔서 정기검진만 받고 계신데 아픈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은 약재상을 운영하게 되신 거고 어머님은 아버님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다면서 두 분이 얼마나 서로 아끼는지 몰라. 두 분 보면서 이게 부부구나 싶을 정도야. 나는 태수 씨 같은 부모님의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으신 분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어? 아빠랑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일이 일어난 후 딸은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딸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세상이 무너지면 이런 심정이겠구나 싶더군요. 아내와 이혼할 때도 오기로라도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딸이 아파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겠구나 싶더군요. 입원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딸을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딸이 있는 병실로 올라갔는데 딸의 침대 주변에 사돈 어른과 예비 사이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 끼도 입에 못 넣는 딸은 안사돈이 직접 만들어 챙겨준 도시락죽을 2그릇이나 비운 상태더군요. 사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놀랍게도 사돈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람은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저도 사돈 얼굴을 보기가 편치만은 않네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둘이 얼마나 서로 원하고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돈이 그렇게 떠나서 제가 아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사돈에게 고마워해야 하겠네요.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서 해결지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자경이는 저도 아끼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네요. 아내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아내는 자경이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오지 않겠다더군요. 자경이는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결혼을 반대한다던 안사돈은 밤을 새서 자경이를 위해 전복죽을 해다 주었고 사돈 어른은 예비 며느리가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와주는 시댁 식구들을 보자니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저는 안사돈이 있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저의 지난 과거라 딸아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일로만 묻힐 줄 알았습니다. 결혼에 대해 그냥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40년 전에 생각 없이 저질렀던 제 과거는 지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에게 아픔으로 돌아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마냥 이렇게 손을 놓고 바라만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도 세월에 맡겨 흘려보낸다면 분명 몇 배로 더 큰 고통으로 제 자식에게 돌아올 것 같더군요. 저는 더 이상 자식에게 피해가 가질 않길 바라며 안사돈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약재상에서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안사돈이 보이자 주저없이 양쪽 무릎을 꿇으며 안사돈에게 지난 과거에 대한 용서를 빌고 말았죠. 당신이 무슨 염치로 이 자리에 와? 당장 나가. 아이들 결혼은 없던 일로 할 거야. 아픈 나를 버리고 그렇게 매정하게 내 친구랑 도망쳐 놓고서는 이제 와서 나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아? 그리고 내 돈까지 가져가 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빌면 뭐해?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데? 무슨 말이야? 돈을 가져가다니? 난 그런 적이 없어. 아내가 날 유혹해서 서울로 가자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뿐이야. 아픈 당신을 보면서 살 수 없었거든. 나는 앞으로 공부에 전념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당신 간호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아내 말대로 서울로 와서 같이 지냈던 거야. 항상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어. 아내와 그렇게 고향을 도망치듯 오고 고향에 갈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아내가 절대로 고향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나도 떳떳하게 고향을 떠난 게 아니어서 아내 말처럼 고향 쪽으로는 쳐다도 안 봤지.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 아내가 그러더라. 고향에서 있는 당신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당신을 잊으라면서 내가 얼마나 후회하며 지난 날을 살았는지 몰라. 당신 안에 정말 뻔뻔했어. 한때 내 친구였지만 지금은 이름도 내뱉기 싫을 정도야. 내가 대장암 초기인 거 아무도 몰랐어. 친구라는 이유로 내가 당신 아내한테 말한 건데 그걸 당신한테 말할 줄이야. 의사가 그랬거든. 나한테 정말 다행이라면서 대장암은 발견되면 이미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나는 초기다 보니 수술만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더라. 앞으로 식단 조절하면서 운동하고 지내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당신한테 수술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당신 아내가 바람을 넣은 거였네. 그리고 내가 수술비로 모아놓은 2천만 원 그거 들고 당신이랑 도망친 거였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부모님이 당장 수술하라고 마련해준 거였어. 그 돈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두 사람 떠난 소식 듣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 내 몸 돌볼 힘이 어디 있었겠어? 그러다 태수 아빠를 만난 거야. 그 사람이 날 위해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그 사람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도 없었을 거야. 안사돈의 말을 듣자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떠나온 날 아내에게 큰 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살 곳도 없었던 저는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묻지 않았고 그 돈으로 월세방과 제 학비를 댔었죠. 그런데 그 돈이 안사돈의 수술비였다니. 이제 와서 용서를 빈들 제가 저지른 과거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과거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아픈 자경이밖에 안 보였어요. 안사돈의 바지가락을 붙잡으며 딸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안사돈은 용서가 안 됐는지 집 안으로 들어가 대야에 물을 받아 저에게 물벼락을 뿌렸네요. 안사돈이 딸의 결혼만 허락해 준다면 모든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쉽게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저 같아도 저와 가족이 되는 건데 쉽게 허락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식들은 애가 타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이혼한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 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당신이 무슨 염치로 나한테 전화를 해? 당신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자경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자경이 잘 지내? 자경이 결혼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결혼한 거 아니지? 결혼 전에 우리 얼굴 볼 수 있을까? 뻔뻔하게 자경이 얼굴이 보고 싶다는 말이 나와? 나랑 당신 때문에 우리 자경이 결혼 못하게 생겼어. 당신 40년 전에 고향에서 도망칠 때 들고 온 돈 말이야. 그거 왜 청이 수술비라는 거 말 안 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도 같이 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나 당신 말 듣지 않았어. 청이의 수술만 하면 문제 없었던 거였는데 당신이 날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까지는 없었잖아. 몇십 년 만에 전화한 아내한테 하는 소리가 또 40년 전 그 이야기야? 도대체 당신한테 나는 있었어? 나 지금 병원에서 무슨 이야기 듣고 나온 줄 알아? 자궁암이래. 자궁암 사기라서 생존율도 40%밖에 안 된대. 이제 나 어떡해? 저는 최근에 검사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자궁암을 진단받았고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악성 종양이 자궁에 퍼질 대로 퍼져 있는 상황이라 합병증까지 와 있는
최악의 몸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몸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냐며 한 소리 했습니다. 그리고 자경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사돈의 이야기를 했네요. 전처는 꽤 충격을 먹은 듯 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며 오히려 물어서 전처에게 당신이 더 잘 알지 않겠냐며 반문했네요. 얼마 전까지 전처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이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곳에 전이가 된 상태여서 곧 치료를 중단하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안사돈의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저는 안사돈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늦은 용서를 안사돈에게 구했고 직접 얼굴을 보며 지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빌고 싶었다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이야, 결국은 만날 거였는데 이렇게 멀게 돌아왔어. 용서가 안 되겠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이렇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니까 그동안 왜 그렇게 독하게 살았나 싶더라. 나랑 자경이 아빠가 절대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자경이 정말 밝고 예쁜 아이야. 우리 일을 떠나서 우리 자경이 며느리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난 이 연락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날 일 없을 거야.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네 앞에 나타나겠니? 미안해, 정이야. 안사돈은 전처의 연락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다더군요. 그리고 자경이를 집에 초대해 결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 딸은 10월에 신부가 되네요. 못난 아빠와 엄마 덕에 딸아이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딸아이가 그저 태순의 집안에서 사랑받으며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가끔 사돈을 만나 회포를 풀고는 하는데 아직도 안사돈은 저를 보는 게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전처를 용서해서 아이들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저 자식들이 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겠죠. 여러분, 제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저에게 하는 말 같을까요? 한순간의 과거의 실수가 먼 훗날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전 뼈저리게 겪었네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